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늘도 전강 후약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장 초반 4천선을 회복한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을 줄이더니 결국 닷새 만에 3,980선을 회복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개인들이 6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10만 3천 원대에 마감하며 10만 전자를 유지했습니다. 주춤했던 SK하이닉스는 3% 넘게 상승하며 54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도 13포인트 정도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반도체주에 힘입어 장중 1% 넘게 오르며 4천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원대 순매수하며 장을 끌었지만 개인이 6천억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서 0.6% 오른 3,9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천선 회복은 간밤 기술주에 힘입은 미국 뉴욕 증시 상승 영향이 컸습니다.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재점화된 데 따라서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다음 달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4,200에서 4,300선으로 잡으며 연말엔 국내 증시가 다시 4천선 상단에 안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고환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매수에 더 나서는 분위기 속에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 정도에서 머무르게 되면 외국인들이 급하게 한국 주식을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면은 완만하겠죠. 코스닥은 0.3% 오른 880선에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원 90전 오른 1,468원에 거래를 시작해 등락을 거듭하다 1,464원대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지난주 처음 확대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주 만에 다시 둔화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드문 가운데 가격 상승은 지속됐고 특히 강남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 서울 아파트값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11호 규제 이후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던 지난주보다 오름폭 자체는 줄었지만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서초구가 이번 주 0.22% 오르며 전주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했고 강남구도 0.23% 올랐습니다. 실제 반포, 개포, 잠실동 등 수요가 많은 고가 단지에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포 대장주인 레미안 원베일리 59제곱미터는 이달 1일 47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전 최고가보다 2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84제곱미터도 41억 7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고 잠실 리센트 84제곱미터도 35억 7천만 원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11호 초강력 대출 규제로 비강남 지역은 매매 거래가 얼어붙었는데 강남 분위기가 좀 다른 상황이죠? 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7% 급감하는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강남 3구 가격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은 이전부터 투기과열 지구였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한 가격 억제 효과가 덜하고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핵심 입지 희소성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또 규제가 가장 심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집값이 치솟았던 것처럼 강남은 어떠한 규제에도 결국 다시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존재합니다. 자산가, 법인, 가족자금 위주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무의미한 구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규제가 중저가 주택 거래는 위축시킨 반면 고가 주택의 가격은 자극해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4번 연속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자칫 금리 인하가 고공행진하는 환율뿐만 아니라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1%와 1.8%로 기존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존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후
6개월째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10월 15일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어 이달 들어 환율은 1,450원을 넘어 1,500원 선까지 위협 중입니다.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주식 투자 관련 자금 수요 때문에 신용대출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간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문에서 기존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또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조정하며 매파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회복세를 보여 경기 부양 필요성이 기존보다 낮아진 점도 배경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올려잡았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고환율 여파로 생활물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커지는 물가 부담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름값이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과자, 빵 등 일상 먹거리 가격까지 들썩이며 소비자 체감 물가 불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물가가 1.9% 오를 것으로 내다봤던 한국은행은 2.1%로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 안에서도 석 달 안에 추가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금통위원 6번 중에서 3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셨고 환율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다소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이창용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과 관련해 방향 전환을 언급해 불안을 키웠습니다.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는데 선을 그었습니다. 금통위원 중에서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금리 동결 기간에서 인상 기간으로 하는 데는 보통 평균 한 12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막 인하하다가 팍 인상하고 그런 경우는 참 드문데요. 한은은 3년 연속 1%대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선 겁니다. 내년도에도 환율이 안정이 되거나 미국 금리가 인하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시점이 돼야지 인하할 수 있는데 다음 달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역시 한은의 내년 금리 결정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10년 넘게 멈춰 있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인 용산 정비창 일대가 첫 삽을 뜨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약화를 우려한 반대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년째 철제 펜스만 둘러져 있던 용산 정비창 구역이 10년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을 잇는 국가 경제 축의 중심, 그리고 철도와 공항, 수변이 만나는 국제 연결의 요충지, 대한민국 대표 미래도시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용산국제업무부지 일대는 내년부터 도로와 공원 조성 작업들이 시작됩니다. 이후 민간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토지 분양이 진행되며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붙을 전망입니다. 총 45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는 크게 국제업무, 업무 복합, 업무 지원 등 3개 구역으로 개발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택 공급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계획된 13,000가구 공급안에 더해 추가 물량 확보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선 안 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주택 공급 물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대대적으로 풀리면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열리지 않았고 지난 3분기 소비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늦어지면서 식료품 지출이 크게 줄고 물가 부담에 교육비와 문화비까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보도에 정보연 기자입니다. 높아진 물가에 소비자들의 눈길은 세일 품목에만 머무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유라든가 아니면 기본 과일이라든가 가격이 거의 1.5배 이상 올랐잖아요. 2배 가까이. 마트에서 이제 스페셜하게 어떤 품목을 세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는 게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4만 4천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소비분을 뺀 실질 소비 지출은 오히려 0.7% 감소하며 3개 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추석이 4분기로 밀리면서 실질 소비 지출 중 비중이 큰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이 4.7% 쪼그라든 영향이 컸습니다. 덩달아 해외 여행비 등도 큰 폭으로 감소하며 오락 문화 지출은 6.7% 줄었습니다. 최후의 보루격이었던 교육비는 학원 보습비와 정규 교육비 등이 모두 줄며 8.4%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까지 다 합치면은 한 50에서 100 사이 정도가 된다고. 아니, 많이 줄인 건데 150까지 들어섰던 적도 있죠. 한 달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월 평균 소득은 543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제하더라도 1.5% 증가했지만 소득 증가가 온전히 소비 지출로 연결되지는 못한 겁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비 쿠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소득 1분위의 소비 지출은 6.9% 증가했고 2분위도 3.9%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소득은 0.4%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되레 1.4%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게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총량 규제에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대출 받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출이 점점 막히다 보니 내년엔 나아질지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제 또 잔고도 늘어나고 또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좀 대출이 좀 원활해져서 또 사업을 또 진행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새해가 됐다고 대출 규제가 아직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여파가 같이 있지 않겠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폭이 2%대에 묶일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이미 올해 한도를 넘긴 은행들은 그만큼 내년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은행이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쌓아야 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더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은행으로서는 대출을 예전만큼 내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계속 그게 낮게 되면 자금이 계속 가계 대출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걸 전형적으로 더 높일 가능성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가 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더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겠죠. 정부가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로 자금을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대출 시장에 찬바람이 길게 불 것이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SK그룹이 시작한 연말 대기업 임원 인사가 오늘 LG그룹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연말 인사는 세대 교체와 미래 경쟁력 강화가 주요 특징입니다. 김동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기업 세대 교체 흐름은 LG도 여전했습니다. LG전자 조주환 사장이 4년의 임기 끝에 용퇴를 결정했고 내년부터는 류재철 신임 사장이 부임합니다. 연구직 출신 류 사장은 생활가전 분야를 이끈 기술 전문가로 꼽힙니다. 아울러 전장과 냉난방 공조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해 사장 2명과 부사장 2명 등 총 34명이 승진 명단에 올랐습니다. LG그룹 또한 부사장 3명과 전무 2명 등을 승진시키면서 역량을 입증한 인재로 미래사업 리더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40대 부사장과 30대 상무를 전격 발탁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젊은 리더십을 확대하면서 기술 인재가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0년대생들이 이제 고위 임원급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 80년대생에서도 이제 30대, 40대 초반인 분들이 임원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좀 눈에 띄게 있었고 4대 그룹 중 가장 빨리 인사를 단행한 SK그룹도 SK텔레콤 수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 11명을 바꾸고 4년 만에 새 부회장을 배출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새 진용을 꾸려 사업 재편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주력 사업 부진에 부침을 겪는 롯데그룹 역시 CEO 20명을 교체하고 부회장단 전원을 퇴진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결정했습니다. 신유열 부사장 중심으로 그룹 신사업 준비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을 수 있는 낮은 연령대 또 신진 임원들의 기용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고 조직 쇄신이라든지 조직 문화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때문에 최근에 모든 그 기업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던 현대차그룹 또한 임원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2심 소송에서 원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논란과 노사 법적 분쟁은 역사가 깁니다. 원청과 하청의 범위를 규정짓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내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선례들이 이어지면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윤지혜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은 3년 전 1심 결과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923명 노동자 전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해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66명에 대해서만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나머지 324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불법 파견 인원이 축소된 건 회사의 생산 실행 시스템의 사용 여부였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된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시스템에 입력한 작업 대상과 위치, 시간 등 구체적인 공정 계획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인정되지 않은 중장비 운용,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은 현대제철이 직접 지휘 감독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 사건도 벌써 몇 년을 끌었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사건들은 다 옛날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이 불거진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갖고 원청과 하청 간 불법 파견의 경계를 짓는 셈법도 복잡한데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해 범위가 넓어졌고 하청 노조의 교섭 권한을 둘러싼 해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확한 기준 없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줄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조 규모 핀테크 공룡을 출범시켜서 앞으로 뭘 할 건지 직접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없던 조합인 만큼 당국 승인이 관건입니다. 이 내용은 안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3사는 인공지능과 웹3 생태계 선점에 합병 이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힘을 합쳐서 글로벌하게 진출하겠다는 그 꿈과 그 사명감, 그것 때문에 쉬운 길 아니라 좀 더 어렵지만 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서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 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합병 완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해당 업종의 지배적 사업자라 우선 시장 독과점 이슈를 해소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기업 결합의 심사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금가분리 원칙도 쟁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금가분리 이슈는 해소되는 듯 했는데 당장 오늘 새벽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정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오전 기자간담회 이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결합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을지 다시금 시장의 의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금융이나 정부 당국에서 뭔가 노를 하고 싶은데 노를 할 명분이 부족했다면 명분으로서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처럼 합병까지 넘어야 할 정부 규제 리스크와 관련해서 시장의 규모와 글로벌 전략, 상황들을 금융당국에 설명드리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산업계가 편의점들과 잇따라 손잡으면서 업종을 넘나드는 합종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가 편의점을 통해서 이색 제품을 출시해 화제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과자매대에 어울리지 않게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하이닉스의 대표 반도체인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허니 바나나 맛의 약자로 풀어낸 과자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B2B 기술 기업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고 저희 세븐일레븐에서는 항공사, 스포츠 등 이색적인 협업 사례를 계속해서 활발히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 상품도 수월하게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던 동아제약의 오쏘물 비타민도 편의점에서 6,000원짜리 한 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이 굉장히 점포수가 많잖아요. 접근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출로 연결될 수는 있다. 카테고리를 늘려가지고 그게 성공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상품의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티셔츠와 바지부터 네이, 벨트까지 20개 제품을 편의점에 선보이는 등 패션과 화장품, 제약, 반도체 업계까지 편의점을 통한 소비자 접점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구글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음악 없는 유튜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음악이 포함된 비싼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음악 없이 광고 제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갔는지 김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이 새로 출시하는 상품은 음악 끼어 팔기 없이 광고 제외 혜택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입니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는 8,500원, iOS는 1,900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각각 43%, 27% 저렴한 가운데 가격 비율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단말기기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하거나 단말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빠르면 올해 유튜브 라이트를 선보이겠다며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해야 하나 구글은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한 연내 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4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역시 1년 동안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가족요금제의 경우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면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응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콘도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무료 숙박권을 미끼로 회원권 등을 계약했다가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84건인데요.
이 중 절반가량은 콘도 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한 상술 관련 피해였습니다. 특히 갑자기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고 연락해 연락이 닿은 소비자들과 방문 판매 직원과의 만남을 만들고 이를 미끼로 콘도 회원권을 가입하게 한 후에 해지 의사를 밝히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숙박권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회사로 찾아오신다고 해가지고 무료 숙박권으로 리조트를 이용하시면 된다. 200만 원 넘는 상당권을 저한테 막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혹해가지고. 또 다른 피해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사업자와 10년 기간의 콘도 회원권을 체결한 한 소비자는 10개월 이후에 해지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사업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36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계약했지만 한 달 뒤 환불을 신청하자 6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목돈이 드는 계약의 경우 할부로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